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주말로 가면서 날씨는 좀 풀리고 있습니다만 시장은 영 엉망이죠. 제가 지난 11월 7일 날 11월 달에는 특별히 시장을 뒤엎을 만한 이벤트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 남아 있기는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십니까? 바로 홍콩 인권법이었죠. 미 하원을 이미 통과를 해 있었고 상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이게 언제 통과될지 모르지만 요거는 시장을 흔들 수 있는 뉴스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시간을 좀 소모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달에 이슈가 될 가능성은 좀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웬걸 네, 속전속결로 상원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뉴스가 딱 나오자마자 주가가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정말 얄미운 것은 말이죠. 미국 시장은 아주 잘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작년 12월 달에 한번 푹 빠졌고 5월 달에 무역 협상이 이렇게 어긋났을 때 한번 세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역사적 신고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주가는 오를 수 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이미 이제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자기가 입으로 늘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증시는 나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 조치라든지 아니면 재정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탄핵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주가는 꺾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미국 증시가 왜 나홀로 상승을 하느냐, 어떤 악재도 다 이기고 가는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시장의 오해를 좀 하나 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세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요. 계속 지연 작전, 그러니까 시간 끌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런 것 잘 모르고 좀 중국에게 너무 압박을 가하고 있다, 허세를 부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이유는 있어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관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부과되었던 관세를 단계적으로 이제 해제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백악관이라든지 미국의 상무부 이런 데서 무역대표부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걸 팩트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말을 바꿔버리죠. 그런 적 없다. 나는 그러니까 중국과 어떤 약속을 한 것도 없다라고 그냥 후딱 뒤집어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 비즈니스 클럽에서 연설을 하는데 나는 굿딜이 아니면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중국과의 협의가 안 된다면 1차 협의도 안 된다면 난 그날부터 관세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나는 좋다. 이미 우리는 관세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트럼프가 지금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좀 너무 터프하게 가는 거 아니냐, 너무 중국을 몰아세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16일이었죠.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에서 주지사 선거가 있었어요.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화당 인사가 붙었어야 되는데 민주당 인사가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51.3%의 표차로 한 4만 표 정도 차이로 붙어버렸는데 살다 보면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루이지애나는 상당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동네예요. 러스트벨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으로 그리고 아예 본태적으로 공화당의 표밭이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2016년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을 때
힐러리 클린턴이 트럼프에 비해서 20%나 표심이 이게 차이가 났을 정도로 확고하게 공화당이 가지고 가야 되는 표밭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참패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보다도 앞서서 11월 5일 날 역시 켄터키라고 하는 이 공화당의 텃밭을 비롯해서 네 군데에서의 주지사 선거가 있었는데요. 세 군데서 아주 연달아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사실은 이 루이지애나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고요. 또 대규모 유세장에 3번이나 직접 참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지지를 호소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큰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참패를 했다. 그것도 표밭에서 참패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여유를 부려도 되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원칙적으로 하나는 물건을 만들어 파는 나라고 다른 한쪽은 그 물건을 가져다 쓰는 나라 간의 싸움이에요. 이건 애시당초에 싸움이 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당연히 중국이 깨지는 그런 게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무역 전쟁 이후로 중국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단지 매스컴을 통제를 하고 봉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볼 수가 없었던 것뿐이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올해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중국의 회사채 부도율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더 심각해졌습니다. 뭐 회사채는 뭐 거의 거덜거덜 나서 지금 걸레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까지도 부도가 속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법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올해만 이 중국의 지방 정부가 831개가 부도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8개가 아니고 80개도 아니고 831개가 부도가 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부도가 상당히 많이 났었거든요. 작년에 한 100개 정도의 지방 정부에서 부도가 났는데 1년 동안에 아직 올해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10배 정도의 부도 성장률을 보였다라면 정말 이건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지방 정부라면 세수가 있을 거 아니냐, 세금을 걷어들일 텐데 어떻게 부도가 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한테 팔아먹는 그런 나라였어요. 미국이 중국을 처음 살릴 때 미국의 자본이 중국을 이제 살릴 때 좀 많이 만들어라. 만들면 우리가 무한대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중국을 달러의 세상으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난 이제 너희들 걸 안 사라고 이제 무역 장벽을 딱 세워버리니까 정말 그렇게 길들여져 있던 시장이거든요.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았던 시장인데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는 거죠. 미국에서 안 사주면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던 제조업들이 고사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세수가 얼마나 줄었냐면 지난 11년 내 최악 수준까지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공장들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고사되게 내버려 두면 더 힘들어지죠. 국가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로 재정 투자를 줄이지 말라라고 아예 할당량까지 줘버립니다. 이만큼 너희들은 요번에 돈을 써야 돼라고 하면서 뭐 교육에 투자를 해라, 인프라에 투자를 해라 라고 하면서 아예 할당량을 줘버려요. 그러면 세수는 확 줄어들어 버렸는데 내가 써야 되는 소위 재정 투자는 이만큼 들었다면 당연히 여기서 상당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가 무려 50%나 증가를 했던 것이 부도 속출의 이유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지방 정부가 흔들리게 되면 이게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국가에서는요. 부도 날 수 있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혹은 회사와 개인 간의 거래, 뭐 지방 정부와 거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도가 나면 소송을 걸어서 집달관을 붙여서라도 어느 정도 자금을 내가 뽑아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요. 거의 지방 정부는
거의 귀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인이 귀족을 상대로 뭔가를 해서 돈을 뽑아낸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동성의 그 흥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여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습니다.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2,600만 위안을 빨리 갚으라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 걸작입니다. 그 흥어시에서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갚을 거야, 돈 생기면. 근데 지금 그 계획도 없어.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나마 답변을 해준 것이 무척 황송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어요. 그게 사실 중국의 문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리고 어떤 민간인이 정부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점점 더더욱 활동이 위축되고 수축될 수밖에 없겠죠. 가뜩이나 안 좋아지는데 이렇게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방치된다면, 그러니까 지방 정부의 디폴트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소위 중국이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다.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보죠.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산업 생산이라든지 이른바 제조업 쪽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무역과 관련이 있으니까 당연히 찌그러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거든요. 경기가 좋아요. 뭐 지금 그 고용도 완전 고용 상태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소비가 왕성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만 견조하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를 볼 때 뭘 보시라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예전엔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지표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내외예요. 아주 정말 좋을 때도 15%가 넘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경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라고요? 71%를 차지하는 것이 내수, 소비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국은 소비만 튼튼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조업 지표를 보고 미국 경제가 꺾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래? 근데 미국도 결국은 무역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 아니냐. 근데 왜 중국은 안 좋고 미국은 이렇게 좋아? 그 이유가 뭐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지난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준이 주로 모기지 채권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모기지 채권을 얼마나큼 많이 샀냐면 제일 그 채권에 대한 잔량이 많았을 때가 1조 8천억 달러 정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물량을 샀죠. 채권을 사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의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이게 뭐 5%, 6%까지 올랐던 그 모기지 금리가 지난 8월 달이었죠. 지난 8월 여름에 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0월 되면서 연준이 전략을 바꾸게 되죠. 모기지 채권은 계속해서 한 200억 달러 수준까지 줄이고 그리고 대신에 단기 국채를 월별로 600억 달러씩 사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모기지 채권 가격이 다시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3.8%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3.8%라고 하더라도 역사적 최저점 수준이에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게 되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나요?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만 낮아졌다고 한번 해보죠. 그보다 더 낮아졌지만 1%만 낮아졌다고 해보죠. 어떤 사람이 지금 그 잔량이 그러니까 채무 잔량이 어떤 돈을 주고 이제 집을 샀다고 한번 해보죠. 모기지로 묶어서.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잔량이 한 3억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년에 1%면 이것만 해도 300만 원이에요. 물론 모기지라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딱 이자가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따지더라도 한 3억 정도 잔량이 남았으면 1년에 3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도 이 개인이 느끼는 체감 가처분 소득은 훨씬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냐면 직장을 딱 번듯한 걸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기지로 집을 사요. 그리고 평생 그 30년 동안 갚습니다.
그리고 덜렁 내가 퇴직할 때는 집이 남아되는 나의 그 퇴직 자금으로 쓰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미국의 샐러리맨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한 15년 묶었어요. 15년 정도 열심히 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 한 3분의 1 정도 깎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렸다 그러면 2억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절반을 냈지만 처음에는 이제 원금은 조금밖에 안 갚아지거든요. 주로 이자만 갚아지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또다시 30년으로 밀리게 되면 내가 매달 내는 원리금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금리가 줄어들어 가지고 리파이낸싱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재구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내가 내는 은행에다 내는 그 돈이 아주 눈에 띄게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300만 원이 꽁돈이 생겼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아니야, 이건 꽁돈이 아니야.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계속 저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뭐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민들의 생각은요. 저축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의 미래는, 나의 노후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01k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엄청 강해요. 하지만 이머징 프론티어 마켓 쪽으로 갈수록 어떤 생각을 갖냐면 국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금의 가치 자체를 보장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해요. 그래서 조금 더 후진국으로 갈수록 저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300만 원이 생겼으면 그거 꽁돈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소비에 써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근까지 미국의 소비를 아주 견조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이 남죠. 그러면 좀 전에 박 이사가 지금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3.8%까지 올랐는데 그러면 미래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는 줄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모기지 금리라고 하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리고 리파이낸싱의 권리를 채무자가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건 상관이 없어요. 낮은 금리로 그대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였을 때 모기지를 묶고 있다가 4%로 내려와서 리파이낸싱을 했다면 이 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팔지 않는 한 4%의 금리로 원리금을 계속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상당 기간에 걸쳐서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 이유는 없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소비만 완강하게 버텨준다면 지금 당장 꺾일 동인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분명히 아셨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쏠리는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어디가 아픈지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전 세계 증시가 다 시원치 않고 무역 전쟁 때문에 타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 나가면서 상승을 하는 좀 차별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소비에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시가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트럼프 때문에 올랐다면 트럼프가 실각하면 떨어지는 게 맞지만 지금 탄핵 이슈가 계속 불거짐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래도 견조하게 지금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트럼프하고 관련이 없었다. 처음부터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다시 뒤집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시장을 꺾지는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